자, 요즘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공직가치. 자, 공무원의 의무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직가치는 9대 공직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직가치랑 공무원의 의무를 헷갈려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답변 쓰신 분들 중에 자, 요즘 현대사회에 필요한 공직가치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신뢰는 정부가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된다. 이게 공직가치에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공무원의 공직가치 9대 가치에는 신뢰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뭐 책임성, 청렴성, 공익성 이런 거 있죠. 공정성. 이런 것들이 공무원 공직가치거든요. 근데 신뢰는 정부의 지향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쓰신 분, 신뢰보다는 9대 가치에서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언급하셨던 책임감, 그러면 책임성, 공직관의 책임성을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공직자에게 제일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라 공직같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장점이 그 얘기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신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공직가치 중 무엇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공직자에게 제일 필요한 자질. 자, 그다음 다른 직렬에 비해서 이 직렬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노력은 인데 이거는 사실 일행직한 데는 들어가는 질문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이나 이런 경우, 교행직이나 이런 경우에 질문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의 의무나 공직가치에서 하나씩 좀 결정해 두시고 좀 구체화해서 얘기할 만한 사례나 그리고 또 그런 것의 증진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완벽과 신속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더 추구하는 가치는에 대한 답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완벽과 신속 모두 갖추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진짜 잘한 거죠. 그래서 그냥 둘 중에 이게 짱이요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쨌든 둘 다 중요한 가치잖아요. 근데 두 개를 모두 다 취할 수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건 나도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첫 문장에 어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완벽신속 말고도요. 뭐 예를 들어 국가에 대한 봉사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런 딜레마 질문 있죠? 이럴 때는 모두 다 추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분은 신속보다 완벽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근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공무원의 업무는 대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해야 된다. 근데 신속만 추구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게다가 그로 인해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자 그래서 또 그로 인한 피해는 또 시민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거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보다 완벽을 더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거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의 답변에는 진짜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답변을 쓰신 분께 신속이 더 중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완벽보다? 지금 당장 바로, 네, 시민들한테 바로 이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버스 정류장,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나, 한 지역이 더럽다거나, 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시민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신속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예로 들어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부적합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적합한 네. 것 같아요. 일단 버스 노선은요. 뭐 조금 늦게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완벽한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정보 제공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설 작업이나 지금처럼 막 눈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위험해졌을 때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 완벽하게 치워내지 못해도 일단 1차적으로 임시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명에 관련된 거, 위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안전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신속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를 공무원이 저지르면 가중처벌합니다. 이 세 가지 범죄 중 한 가지 범죄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중 뭐 하나를 예로 들어 얘기해보시오. 그럴 때는 꼭 순위를 매기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면접관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걸 순서대로 말해봐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얘기하는 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죄 중에 괜찮은 죄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순위를 괜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기면서 막 가치관 같은 게 탄로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은 이상 세 가지 중 하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할 때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셋 중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 깔끔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게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니까 더 가중처벌을 받겠지만 그게 공직 전체의 뭐 품위를 손상한 면은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 그로 인해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국민들한테 전체적인 손실을 끼친 케이스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직위를 사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처벌받는 것 외에 가중처벌은 공무원으로서의 가중처벌은 공무원인 직위를 이용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네, 정확한 답변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업무 관련된 거라 업무 관련 직위를 활용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중처벌이라는 정확한 답변이고요. 밑에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 세 가지가 마찬가지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단점 요것도 있는 것 같다. 제약이 많다라는 거, 뭐 규율이 엄격하다는 거 이런 거 말고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순환근무 말고 또 겸직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겸직을 못합니다 하고 항상 그 겸직을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보수적인 집단. 요거 조금 위험하다. 네,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것도 사실 공무원 조직 자체가 이걸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규율이 강하다라는 거랑 보수적인 집단이다라는 말이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건 되게 고인물이고 막 썩은 물이고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그 워딩을 쓰는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 규율이 엄격한 집단이다. 이 정도. 공무원의 직업으로서의 장점은 안 되는 거 우리 저번 주에 하긴 했어요. 아이를 그쵸. 퇴근 후에 내 삶이 있다. 워라밸 같은 거 너무 어필하면 별로 좋지 않다 그랬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지역에 살 때 우리 가족 자체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좋네요. 공무원은 정말 국민의 봉사자이자 정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이것저것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한쪽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능력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로 말 한마디 더 해줘야죠. 그렇게 다양한 능력치를 점점점 더 키워서 역시나 또 그걸 공공 서비스로 돌려주면서 내 보람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서 마무리를. 대외적인 신뢰, 이거? 대외적인 신뢰? 공무원이라는 그 이미지? 대출도 많이 되고 이런 거?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시겠지만, 그냥 대외적인 신뢰라고 말하면, 그냥 어디 나서기에 직업이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 같아서, 이건 좀 위험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좋은 점이, 그냥 어디 나가도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신뢰해준다는 점이 장점입니다라고 하면, 이건 내재적으로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냐면 본인이 직업을 차별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신뢰하고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게 노출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답변은 위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직전에 상사가 일을 시켰다. 근데 가족 모임이나 친구의 약속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면접 복귀 메뉴에서 이전에 합격생들하고 제가 스터디했던 걸 보신다면 거기서 거의 정답 버전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 개인의 이익과 공익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답변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어렵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친구 약속이나 가족 약속이 있어요. 근데 퇴근 후에 야근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친구나 가족이나 야근이 생긴 것 정도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게 정답인데 그래서 공익을 먼저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먼저죠. 근데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거지. 좀 가족 약속의 중대 사안이야. 뭐 예를 들어 막 칠순잔치 부모님 직계 막 그래서 어머님의 칠순잔치다. 뭐 혹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예, 그리고 또 친구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 만에 외국에서 돌아온 막 이런 설정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일의 중요도를 높여놓는 거죠. 그러면 갈등스러울 수 있어요. 왜? 그 얘기를 듣고도 아니 부모님 막 환갑잔치고 막 칠순잔치고 그리고 10년 만에 들어온 친구인데 근데 어쨌든 야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답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 먼저 그 야근이 발생했을 때나 특근이 발생했을 때 그 야근이나 특근이 내 일이 너무나 중요할 때는 꼭 그때 해야 되는 일인가와 혹시 나 말고 대체하실 수 있는 동료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동료한테 내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는데 혹시 대신 근무를 좀 부탁할 수 있을까라고 부탁을 해본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그 동료가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기꺼이 도와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떠넘기는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부탁을 해보고 부탁을 해서 다 안 된다 그러면 개인 일정을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 쓰신 것도 거의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쓰셔서 그래서 특별히 흠을 잡을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공적인 일을 일단 우선한다. 근데 개인의 일의 중요도가 너무나 높을 때는 동료에게 부탁을 해보는 거. 근데 그게 누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일 때는 개인 일정을 조정을 해야죠. 기한 내에 불가능한 일을 시킬 때 그러면 일단 기한 내에 불가능한 일인지를 내 스스로 진짜 철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사분께서 내게 3일 내에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내게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기대하신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땐 이게 3일 내에 안 끝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건 상사분께서 생각하시는 일의 공정과 내가 생각하는 일의 공정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니 상사분께 제 예상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초과될 것 같은데 혹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 3일 내로 하려면 저 이렇게 저렇게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한 4일 걸릴 것 같아요. 근데 3일 내에 하려면 이 과정 중에 혹시 빼거나 혹은 아니면 바꾸면 더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좀 더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없는지 여쭤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하신 기한 내에 끝낼 수 있을까를 되물어보는 것이 정중하게 그게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로 자주 대화를 나누어 공직사회 분위기와 예의를 기분 나쁘지 않게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 해서 이미 기분 나쁘다. 스스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면접관들이 뭘 보는 거냐면 진짜 어떤 행동을 하느냐도 보지만 이걸 말할 때 여러분들의 뭐 표정이라든가 말할 때 사용하는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꼰대예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조직에 피해가 가는 경우라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시는 곳이고 전체적으로 업무 환경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업무 환경을 흐린다. 야, 너 분위기 흐리지 마. 이것도 아까 전에 가르쳐준다. 너가 분위기를 흐린다. 이런 표현은 지양해주세요. 복장이 잘 어울리는데 칭찬해주고 선칭찬. 야 예쁘다 야. 너 몸이 좋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장소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옷 스타일 바꾸는 게 어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한다는 거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직장은 예의도 갖춰야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가 예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예의를 갖춰라라고 얘기한 거거든. 너 예의 없어. 너는 그런 옷을 입었으니까 예의가 없어. 옷 입은 거 말고 인사, 오케이. 인사에 대해서는 예의가 없어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서로 인사하는 분위기니까 인사를 서로 오면 왔다, 가면 간다,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근데 예의라는 언급을 하면 예의를 갖춰라 라는 것도 좀 수직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님 너무 고단수 아니에요, 이거? 기본 예의 범절이나 옷 문제 때문에 실제로 힘든 경험을 했던 뭐 왕따 당했던 동료의 얘기를 해주면서 경고 협박? 요거는 별로. 실제로 면접관들한테 슬쩍 본인과 유사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 줍니다. 그럼 남 험담이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랬던 애가 있었는데 하면 어쨌든 남 얘기잖아요. 그거 별로. 그건 하지 마. 그 다음에 타이른다? 당연히 그거 가르친다 타이른다 안 되는 워딩이죠. 민주성을 훼손하고 계십니다. 수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좋게 얘기한다, 조언한다. 그리고 면담이라는 말도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안 맞는 옷을 선물로 주면서 과합니다. 과해요. 너무 정이 넘치지만, 일단 친해진 다음에 인사부분까지 얘기해준다. 뭐 안 맞는 옷은 뭐야? 이거 뭐 선물 주고 이런 거는 빼고. 후임과 직접 따로 얘기하면서 후임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걸 아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좋게 보이는 게 속상하다면서 더 좋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말해줄 것 같아요. 이거 조심히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얘기하다 좀 극단적으로 가면 야, 다른 사람들이 너 험담하더라. 난 너랑 친한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면 언니 누가요? 누가 저보고 뭐라고 해요?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하면서. 인사성이 없는 거, 민원인들께도 인사를 잘 해야 된다. 우리는 인사가 조금 기본이니까 습관화하자. 이렇게. 소리함에 제보한다고? 그러면 이제 쪽지를 이렇게 저기다 넣어가지고 걔가 걔 눈으로 보게 하는 거야? 대박. 이거 하지 마요. 그걸 면접관한테 얘기하려고? 너무 그거는 약간 돌려 상처 주기 같잖아요. 아이디어는 빛나지만 그 이렇게 면접장에 살리긴 아닌 것 같아요. 재밌긴 하다. 그죠? 맞아요.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서로 인사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우리 정이 넘치는 분위기를 그저 가져갈 수 있게 올 때 갈 때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먼저 더 열심히 인사한다. 그리고 옷 입는 건 진짜 예쁘긴 한데 바깥에서는 괜찮은데 여기 민원인들 중에 너무 어르신이 많고 괜히 그 어르신들한테 지적받고 그러면 본인이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옷은 조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준으로 입어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면서 좋게 좋게 네. 익명이 보장되는 걸 생각해서 모르게 넣어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안을 생각해낸다는 거에 면접관들은 되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후배한테 조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직접 조언을 못 해갖고 그거를 소리함에 넣는다고? 그 소리함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면서 마치 민원인인 척 해가지고 소리함을 쓰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약간 면접관들 보기에 이 사람이 혹시 약간 좀 비겁한 성향을 가지지, 지금, 은하님이 비겁하다는 건, 누구요? 유미님이 비겁하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소리함의 용도가 그건 아니잖아요. 소리함의 용도가 동료들끼리 원하는 걸 쓰라고 그걸 만드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직접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남의 경험 말고 제 경험을 들어서? 그러면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볼 텐데, 면접관이? 그러면 본인이 개념이 없어서 남의 충고를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제가 원래는 인사도 잘하지 않았고요. 옷도 막 입었는데요. 네.
저러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그렇죠. 할 말 있으면 못하고 막 종이로 써서 막 익명으로 남기고 막 그렇게, 그치. 할 말 못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그걸 참지도 못해서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써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다 달달 외워가지고 그 답변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답변해서 감점하는지를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답변을 많이 해볼수록 좋은 거예요.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유사 버전의 여러 질문이 있어요. 그냥 악성 민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요. 반복적으로 같은 것에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고요. 폭언을 일삼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 와서 난동을 부리면서 막 강하게 항의하는 민원인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유사한 질문들을 묶어서 답변 쓰신 분들 답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 해결 가능, 불가능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소통은 매우 중요한 거다. 민원인하고 소통하는 게. 그러니까 민원인의 어떤 그 불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드리도록 하고 경청하겠다. 예, 여기 이 부분, 그 공감하고 경청한다라는 부분은 꼭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 재량권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근데 만약에 내 선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거라면 다른 부서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거나 선배님께 또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다른 부서를 연결해 주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민원인의 분노에 타당한 이유가 없고 그냥 이 민원의 실체도 알아보니까 그 실체도 옳지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어딘가에 화를 내야 돼서 뭐 그런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냥 자신의 삶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이러는 경우라면 다른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이 민원의 내용, 그 민원인의 불만이 진짜로 존재하는 불만이고 해결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따져 도와드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게 정확하게 민원이 아니고 그냥 행패 부리는 난동 부리는 자라면 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면접을 할 때 그냥 반복적인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면 이 정도의 질문에서는 앞부분까지만 답변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민원의 종류를 막 세분화해가지고 얘기하면 얘기가 계속 길어지거든요. 그럼 얘가 계속 길어지면서 본인이 경찰을 부를 수도 있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앞부분에서 보여줬던 그 친절과 적극적인 민원 응대의 느낌이 살짝 뒷부분 가면서 퇴색되면서 좀 강압적인 공무원의 이미지가 덧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까지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질문 자체가 애초에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뭐 민원인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조용한 곳에서 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조용한 곳으로 모셔가서 상담실로 인도를 해서 민원인께 물도 한 잔 드리고 일단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 그래서 일단 난동 부리는 그 상황 자체를 수습하는 게 일단 우선이죠. 근데 막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상담실로 이렇게 가시죠 그랬는데 됐고 막 이러면서 막 칼 같은 거 들고 오고 막 이러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절대로 본인의 행정 재량권을 넘어서 도와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퇴근 후에 가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근데 요 부분 덧붙으면 더 좋죠. 몇 분을 쓰셨던데 이거는 그냥 정답이 있는 거니까 얘기합시다. 만약에 내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알아본다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관계 법령상 어떻게 못 해주는 경우가 있죠. 모든 법에는 또 피해자가 이제 선의의 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 법령상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법규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어서 막 새로운 입법이 되고 법이 이렇게 막 변경되고 하지 않으면 당장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를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화를 내시면 주변 상사분께 여쭤봐서 해결한다? 이게 계속 화를 내시면 주변 상사분도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상사분께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방안을 상사분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계속되는 분노에는 상사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랑 되게 비슷해져. 무서워. 막 어떡해.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리고 그 사람의 난동에 대해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거지 상사분의 도움을 받는 건 아니에요. 상사분이 필요할 때는 뭐죠? 내 무지로 인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게 아닐까가 의심될 때 더 추가적 방안이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지 민원인의 분노나 민원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을 상사분께 여쭤본다는 건 별의별 걸 다 요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청탁을 하면 우선 평소에 제가 행동을 바르게 했었는지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행실을 똑바로 못했으니까 뭔가 이런 부탁을 해도 들어줄 사람처럼 보였는가 스스로 반성 한번 해본다는 거죠. 제가 평소에 행동을 잘했더라면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스스로 반성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반성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후 청탁을 부탁하신 분이 자신의 부탁에 청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부탁하셨을 수도 있으니 부탁하신 행위 자체가 이게 청탁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감정이 상하지 않게 거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네, 잘하셨고요. 잘하셨고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카페에다 정리해 놓은 것에 사실 예전에도 정답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답을 알려드리고 발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돼요. 주변 사람이 청탁을 했다. 자, 첫 번째, 자기 반성. 아, 내가 이런 청탁을 하면 들어줄 사람으로 보인 적은 없는가. 두 번째, 그분이 청탁인 줄 모르고 부탁했을 수 있으니 이것이 청탁임을 설명해 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한다. 자, 그다음 이게 가족의 청탁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가족이 청탁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답변에 이렇게 답변하신 분도 있었어요. 공무원의 가족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부탁을 내게 할 수 있느냐.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감정적으로 막 면접장에서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부모님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여러분 질문 자체가 그런 질문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아요라고 하면 면접자한테 뭐 그딴 질문을 하냐?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막 이런 거는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지만 가정하고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자면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이상입니다. 하면 그거는 대답을 안 하는 거고 면접관들의 질문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거. 자, 2차 피드백에서는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는? 자, 이 질문과 공직 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는에 대해서 다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의사항으로 이야기했던 건 이거예요. 공무원의 6대 의무와 그리고 공직 가치 9가지를 혼동해서 질문에 답변하지 말고 적합하게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질문인지 공직 가치에 대한 질문인지를 꼭 제대로 경청해서 면접자의 답변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할 때 추상적으로 개념 설명만 하지 마시고요. 뭐 청렴은 이런 가치를 얘기합니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중요한지 이유도 꼭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질문의 개수에 맞게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좀 구체화까지 할 때 나의 경험을 보태어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겪었던 어떤 자신의 경험 외에도 공무원에게 그 청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책적인 거 아니면 사회적으로 노출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정책이라든가 그래서 구체화해서 좀 더 체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유튜브 등에도 보면 공직가치나 공무원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면접 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직렬이 일행직이 아닐 때는 자신의 직렬에 맞춰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 뭐 세무직일 때에는 의무 중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든가 사회복지직에서는 공직가치 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꼭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할 때 청렴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국민들이 우리를 나쁘게 본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되게 어떤 일부의 이야기를 확대 해석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 주의하셔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렴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같은 거 얘기할 때 보상적 방안 같은 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상을 준다든가.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청렴은 기본 의무인데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청렴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청렴에 대해서 청렴 증진 방안으로는 결국에 공무원이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나 그리고 조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물론 자기가 알아서 계속 자부심을 관리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조직 내에서도 계속 공무원으로 일할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무 내에서 겪게 되는 어떤 감정 노동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직 안에서도 뭐 연수, 교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한 뭐 소방직들은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서비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예로 들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실 노동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사실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상을 줘라보다는 청렴에 대해서 청렴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성격적 장단점을 이야기한 거에서 본인의 장점을 공적 가치와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훈련해주세요. 그래서 내 장점은 공직 가치 중에 무엇과 딱 맞지? 이렇게 해서 공직 가치 얘기할 때 장점을 예로 들어줄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고요. 자기가 그 공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느냐. 그러면 하다못해 기술직일 경우엔 제가 이 기술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그냥 다만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돼서가 아니라 이런 자격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따왔던 자격 같은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일행직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요즘에는 뭐 외국인 민원인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어학 능력 같은 것들을 꾸준히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앞부분에 완벽과 신속의 가치 중에 더 추구하는 가치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뤘었죠. 자, 그랬을 때 완벽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잘못된 서비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게 민원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시의 적절하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완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해 주셨었는데 근데 그럴 때 신속이 더 중요한 상황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뻔해요.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뭐 눈비라든가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에 대한 대응은 바로 완벽한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더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일단 신속한 처리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 이렇게 대답을 바로 해주실 수 있게 많은 생각을 해오신 걸 어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장단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 공무원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 사익의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육아휴직이 된다든가 그죠? 혹은 아니면 철법통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뭐 미흡받자고 빽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보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죠? 일을 하니까 봉사도 동시에 된다는 점 그리고 또 단점을 이야기해보라고 했을 때 단점에서는 이게 규율이 엄격하고 품위 유지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업무상 제약이 많다. 뭐 이런 것들, 뭐 매뉴얼 경직도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이유를 또 같이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단점으로 험담하고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자, 공무원이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왜 업무상 제약이 많은지, 왜 매뉴얼을 잘 지켜야 되는지 이런 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공무원의 직업적인 단점에 대해서 얘기는 하되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